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오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줄였고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 25%,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미뤘습니다. 해경이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의 최초 신고 주체가 급유선 선장 등이 아니라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였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 최초 신고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안보 실세로 불리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에서 석방됐지만 이번 검찰의 김태효 전 기획관 소환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핵무장 도미노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북한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전쟁과 핵 이슈를 꺼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사용해온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성평등이란 말로 바꾸려고 하자 일부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 성소수자 권리 보호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며 1인 시위, 집회와 항의 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지진 이후 깊은 지층의 토양이 서서히 이동하는 땅 밀림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도 전국에 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텔 밀집 지역과 맞닿아 있는 이곳은 서울시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연말 유흥가 인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한을 이틀 넘긴 끝에 여야가 스스로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어느 만큼 늘리느냐,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어느 기업까지 어느 만큼 높이느냐, 또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영세업자가 힘들어하니 그 보조금을 얼만큼 줄 것이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차를 좁히면서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과 협상안을 모두 거부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합의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언필칭 자유한국당 패싱 현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먼저 오늘 합의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김혜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만 500명과 국민의당이 주장한 9,000명 사이에서 조율이 이뤄진 겁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2%포인트씩 올리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보호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월 5만 원을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이들 수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 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모두에게 주려던 아동수당에서 상위 10%가 빠진 것도 야당이 주장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2조 9,707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야당은 직접 지원은 1년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 끝에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까지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쟁점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의 틀은 갖췄지만 내년도 정부 살림의 최종 규모가 다 나온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바탕으로 감액을 하고 그래서 남는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돌리는 마지막 세부 작업이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대개는 이 경우에 이른바 쪽지 예산이 횡행하기 마련인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지금 예결위 소소위 회의장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 아래 또 소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야 3당 간사들만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뒤에 그 소소위원회가 열려서 앞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계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휴대전화 메신저가 발달하면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 사라지고 카톡 예산이 대세가 됐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이런 카톡 예산도 엄밀히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게 예결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각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선 새롭게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잡혀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선 얼마든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 카톡 민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확인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땐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늦었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가 그 예산을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건 뭐 살펴봐야 될 문제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소위에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밤에라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확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회의를 열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서 예산안을 다듬어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최대 12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내일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세를 하되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만 한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이 증세 방침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대기업의 숫자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를 비롯한 초대기업들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과세표준 200억 원만 넘으면 수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겁니다. 여야는 이번에 과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이 넘으면 법인세율이 25%로 오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2천억 원을 넘는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오늘 국회에서 3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업 수가 129개에서 77개로 줄어듭니다. 다만 세수는 3천억 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최상위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는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경우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이 각각 2%포인트씩 오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 한국당 지지자로부터는 여당 이중대다, 또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적폐 세력 협력자다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 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을 살리고 호남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리도 챙겼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 공략에 나섰습니다.
원내대표 간 조찬 회동을 열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긴급한 현안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예산안이 타결되면 본격적인 추진을 해가자. 선거구제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가면서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사실상 제1야당이 정부안과 여당 수정안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동으로 호남 KTX 무한공항 경유 사업을 확정짓고 예산을 따내는 등 명분뿐 아니라 실리도 챙겼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존재감도 실리도 모두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는 한국당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캐스팅보트 역할도 국민의당이 가져가면서 제1야당은 존재감 부각에 실패했다는 비판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여야의 최종 합의문은 예산안 핵심 쟁점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공무원 인력을 9,500여 명 가까이 늘리는 방안이 명시됐습니다. 정부 원안에 비해선 줄어들었지만 한국당에서 절대 불가라고 주장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긴 겁니다. 한국당의 협상 주체였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 여론을 미리 의식한 듯 합의문에 자유한국당은 유보라는 문구가 포함된 걸 강조했습니다. 제 의견이 의총에서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협상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유보를 할 바에야 합의 자체를 해선 안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예결위 소소위에 참석한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주고도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서 13명이 숨진 지 이틀째가 되면서 사고 경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은 이 사고의 최초 신고 접수 과정부터가 잘못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경은 최초 사고 접수 시간을 4분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처음 신고한 주체도 급유선 선장 등이 아니라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였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초동 대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은 어제 첫 브리핑에서 6시 9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시 09분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 13분에 영흥파출소 니브보트 우리 경비 중인 P12정을 현장 이동 지시를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2차 브리핑에선 명진호와 인천 VTS가 선박끼리 충돌해 2명이 물로 떨어져 구조했다고 주고받은 교신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6시 05분에 저희들이 무선 청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신고 통합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식 신고된 것은 6시 09분입니다. 정식 신고가 6시 9분이라고 강조하며 6시 5분 신고는 의미를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6시 9분 이전에 출동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인천 VTS는 바로 경비 전화를 이용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전파하였고 인천해경서에서는 6시 6분 영흥파출소와 P12정에게 현장 이동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초 사고 접수 시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4분 앞당긴 겁니다. 사고 발생 36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신고 접수와 지시 시간 등이 드러났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수중에서 수색이 가능한 특수구조대가 출동한 시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영흥도 진두항에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 거리는 약 1.6km로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특수구조대는 사고 발생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을 했죠. 해경은 보유한 보트 중에 신형은 고장이 났고 구형 한 척만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구조대는 민간 구조선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인천 영흥도 진두항에서 시속 15km의 낚싯배를 타고 직접 가봤습니다. 1.6km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파출소에서 출발한 구조보트는 사고 발생 33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중 수색이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대는 그로부터 40여 분이 더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객실 내에 갇힌 탑승객들의 구조는 그만큼 더 지연됐습니다. 보유한 보트 2척 중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구형 한 척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구조 당시 14명 중 11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같이 수중 수색 구조요원이 탔으면 빨랐을 수도 있죠. 해양특수구조단보다는 그 파출소 쪽에 인력이나 장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죠. 전문가들은 해양파출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고 건의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런데 각국을 운항하는 모든 배는 국제해사기구의 방침에 따라서 자동 위치 발생 장치, 이른바 AIS라는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움직인 경로, 다시 말해서 항적을 관제센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이번에 충돌한 두 선박의 항적 기록을 입수했는데 사고 즈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등이 드러나 있어서 충돌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 1호의 자동 위치 발신 장치를 통해 기록된 항적입니다. 어제 새벽 5시 28분, 선창 1호는 진두항에 정박돼 있었습니다. 20분쯤 뒤인 5시 49분, 급유선 명진 15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천항을 출발해 내려오는 중인데 속도는 10.3노트, 육상 속도로 시속 19km 정도입니다. 5분 뒤 명진 15호는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4분이 지난 새벽 5시 59분 항로를 보면 선창 1호가 7.1노트, 시속 약 13km로 운행 중입니다. 그러던 선창 1호는 2분 만에 9.8노트, 시속 18km로 속도를 높인 것을 마지막으로 항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쯤 명진 15호와 충돌해 AIS가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6시 4분 명진 15호는 6노트, 시속 11km로 속도가 줄었다고 돼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충돌과 관련해 명진 15호가 선창 1호의 좌측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직전 속도를 높이던 선창 1호를 명진 15호가 왜 충돌했는지에 대해 원인 규명 작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사고 이후에 하루 만에 모습을 드러낸 낚싯배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었습니다. 갑판실은 통째로 뜯겨 나갔고 배 아랫부분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급유선 앞머리가 낚싯배 왼쪽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낚싯배 선창 1호가 바지선에 실려 부두로 옮겨집니다. 우측으로 90도 기울어진 채 모습을 드러낸 선창 1호의 아래쪽은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양된 선창 1호의 밑바닥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곳곳에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급유선인 명진 15호 앞쪽에 둥글게 돌출된 부분엔 흠이 나 있습니다. 두 배의 파손 흔적을 고려하면 336톤급인 명진 15호의 둥근 앞머리가 9.77톤 규모의 선창 1호 좌측 후미를 들이받았을 공산이 큽니다. 삼각형으로 찍힌 부분도 이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격 부위는 선실과 가까운 곳입니다. 물이 차게 되면 그냥 뒤집어졌을 경우보다 더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은 그 선실과 맞닿아 있을 경우가 큽니다.
사고 직후 선실에선 모두 14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숨졌습니다. 큰일이 났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전복이 돼서 그 상태에서 뒤엉키면서 굴른 거죠, 그 안에서. 당시 승객들은 강한 충돌 여파로 주변 사물에 부딪혀 정신을 먼저 잃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마일 공해상에서 토고 선적의 1000여톤짜리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10명 중에 7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실종돼서 현재 중국 해군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내일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환 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가늠자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우리 편을 뽑아라라는 VIP 강조 말씀을 포함해서 사이버사 댓글 활동이나 인력 채용에 대한 청와대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자,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인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일부 진전이 된 게 있나 보죠? 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예정대로 갈 길을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압수물 가운데서 일부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흔적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관련 지시를 했던 청와대 핵심 창구였던 만큼 내일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역시 관건은 사이버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성향 인물들을 뽑도록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점을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진술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이는 이 문건에도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앞서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못한 바도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지시를 할 당시에 김 전 기획관이 함께 배석을 했고 이후 자신과 김태효, 연재욱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관련 회의를 실무 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VIP 강조 말씀이었던 이 우리 편을 뽑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됐고 호남 배제 등이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실현이 됐던 겁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논의 문건에서 이 사이버사 군무원들을 잘못 뽑으면 댓글 활동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최소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난달부터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명쾌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을 한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최근에 검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가 속도를 내자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역을 포착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나타난 정황입니다. 지난 10월경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 이 통화 시간도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당시는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으며 댓글 공작 수사가 속도를 내던 때입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연재욱 전 사령관에게 자주 지시를 내렸던 김태효 전 기획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외교안보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정권 말 신설된 수석급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로 일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미치는 ICBM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 미국 쪽의 반응이 긴장 고조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미 의회의 강경파 의원은 선제 타격론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A North Korea that's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d of course, you have that direct threat, but you also have the threat of the potential of Japan, South Korea, others arming themselves, possibly even with nuclear weapons.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핵 도미노를 불러와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엔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당장은 미 의회 내 핵 확산 여론이 크지 않아 압박용 카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NSC 보좌관이 동북아 핵 도미노를 처음으로 언급한 점은 이례적입니다. 원유 중단 등 추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시진핑 지도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의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국에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며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수술방에서 벌어지는 전공의 폭행 실태 2달 전에 JTBC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폭행 사건의 주인공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한 폭행과 폭언. 왜 새벽에 물어보는데 말 안 해주면 사람 열받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 번 되는 거 알아 몰라. 영상 속 폭행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전공의만 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이 공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내일 징계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그간 해당 교수의 복귀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복지부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지도 전문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출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법상으로 저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역시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대병원의 경우 가해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학교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을 뿐입니다. 법조인의 경우 일탈 행위를 하면 변협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의사에 대해선 이런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정부가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정책으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담당 부처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 사이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게시판에 성평등 반대라는 내용의 글이 600여 개나 올라왔습니다. 일부 기독교계 인사가 포함된 동성애 반대 단체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1차 계획에선 여성,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와 양성평등위원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이걸 함께하는 성평등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게 반대 단체들의 시각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가부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부인합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소수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성평등이란 말이 맞고요. 두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 위에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과 개념이 구별되는 것은 맞고요. 반대 단체들은 오늘부터 1인 시위와 전화 걸기 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는 해당 표현에 대한 최종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독일 프리들리히 에버트 재단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우리 국민들을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죠. 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독일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독일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의 전화에 항의 방문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 측은 시상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지난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 참가 대한민국 국민을 올해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의 공익정치재단으로 각국에 100여 개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공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내 단체들이 인권상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서한을 재단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단체 회원 일부는 독일 재단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항의 서한에는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해 국정농단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려 촛불 집회가 촉발됐다는 허위 주장을 적었습니다. 또 촛불 집회를 시위라고 표현하며 선전선동에 휩쓸린 거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에버트 재단 한국지부 측은 일부 단체의 항의 서한이나 방문이 수상엔 아무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당일에는 독일 현지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10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구청장은 오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특정 지인에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토양이 서서히 이동하는 현상, 즉 땅 밀림 현상이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서 2차례나 감지됐습니다. 지진 이후에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서 땅도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나 건물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윤두열 기자의 현장 취재를 보시겠습니다.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야산입니다. 등산로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파란색 깃발이 꽂힌 곳을 따라선 땅이 한 뼘만큼 내려앉았습니다. 지진 직후 6.5cm의 땅이 밀렸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에 따르면 6일 후인 21일에도 땅 밀림이 보고된 곳입니다. 땅 밀림 현상이 관측된 야산 바로 아래쪽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집안이 그럼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산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죠. 바로 옆 야산으로 가봤습니다. 암석이 산산조각이나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나 있고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의 토양이 서서히 밀리는 땅 밀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땅 밀림이 일어나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평지에서는 땅 한쪽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느리게 땅이 움직이며 발생해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측정하는 계측계는 전국 2곳뿐입니다. 계측계를 추가 설치해서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루에 1cm만 움직여도 접근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만 우리한테는 아직 낯선 개념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땅 밀림 연구 공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경남과학기술대 박재현 교수를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여기 계측계를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까? 예전에 이제 완주에도 설치를 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군에서 설치를 했었고요. 예.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청에서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땅 밀림이라는 것이 지금 뭐 대략적인 것은 앞에 윤도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이제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일본에서는 이제 대규모 땅 밀림 산사태의 경우는
약 100헥타르 정도까지도 날 수 있고요. 예. 제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대 약 10헥타 정도, 다시 말하면 100m, 100m짜리가 10개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m, 100m짜리가 10개가, 그러니까 100m, 100m가 1헥타르니까요. 그렇죠. 곱하기 10개 정도의 그 면적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땅 밀림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이 계측을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었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에 35개소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예. 경주 지역은 나타나진 않았고요. 예.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의 포항에 이제 2개소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에 약 13개소.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우리나라의 땅 밀림 산사태의 한 50%가 분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주하고 포항의 차이는 뭘까요? 그때는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땅 밀림 산사태는 그 과거에 발생되었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예. 그다음에 재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주 지역은 나타나질 않았는데, 예. 포항 지역의 이제 용흥동 지역은 예전에 발생이 되었었는데 복구를 했죠. 예. 그때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요. 예. 지금 여진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땅 밀림 현상이 있다고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 예. 시간 이후에도 땅 밀림 현상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이제 계측기상으로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행히 이제 여름에 집중호우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내년 봄이나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그것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 지하수에 영향을 주면 예. 그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당장 발생되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예. 그 산사태를 우려하는 즉 산에서의 땅 밀림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계측을 계측계가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해서 만일에 예. 포항에 지금 왜 그 진앙으로부터 가까운 주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예, 혹시 그렇죠.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이제 그 산림 당국에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하루에 약 10mm 정도, 1cm죠. 그 정도 움직이면은 이제 경계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1cm 움직이면은 출입 금지를 시키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계측기상으로는 약 6.5cm 정도가 움직이긴 했지만 예. 그 지진이 발생되고 즉시 나타난 현상이고 그 뒤에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이제 2개소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35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 대한 이 정밀 계측을 위해서 산림 당국에서도 이제 정밀 진단 팀을 보내서 예. 지금 그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 지진이 발생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도에 고베시에서 지진이 나고 비가 많이 와서 땅밀림 산사태가 더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 박재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지금껏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진이 2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부산대 연구팀이 지진 발생 닷새 전부터 관측하기 시작한 지진계에는 이보다 많은 6차례 지진동이 잡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진이 발생한 위치도 포항 지열발전소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상청 지진 목록 자료입니다. 지난달 15일 본진이 있기 7분 전인 오후 2시 22분 2차례 전진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고 때문에 진앙 주변에 설치했던 김광희 부산대 연구팀의 계측기에는 이보다 많은 6차례의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본진 9시간 전인 15일 새벽 5시 4분, 지하 4.5km에서 발생한 게 처음입니다. 이후 본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모두 6차례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포항 지열발전소와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 발전용 물 주입정과 생산정 사이로 추정됩니다. 땅 몇 4km 부근에서 잇따라 발생했는데 규모는 모두 2.0 이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입된 물의 상당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물의 영향으로 이런 지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단은 발전소 위치 선정 당시 지하 4km 일대에 파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세대는 단층을 따라 암석이 부서져 나간 부분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사업단 관계자는 지열발전소는 주로 파세대 주변에서 개발하며 위치 선정 당시 해당 파세대가 활성 단층이었는지는 몰랐다라고 답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검찰이 불법 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청구되면 우 전 수석으로서는 모두 3번째 영장 청구인데 그가 말한 바 숙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일 범행 공모관계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엔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전 차장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지만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아 관여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간 2014년부터 국정원 8국으로 불리는 국익정보국이 불법 사찰을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선 정보의 자의적 활용이나 왜곡이 불가능하도록 정보 생산은 7국, 수집은 8국이 전담하도록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뒤부터 8국에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국정원 8국을 이끌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등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정보 수집을 8국에 지시하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전 수석 측이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던 것처럼 GS 홈쇼핑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수석이 채널 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부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그거는 더더욱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검찰에 재소환된 전병헌 전 수석은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수석 측이 미래부를 압박해 홈쇼핑사로부터 e스포츠 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수석 측은 2015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발표 이후 재승인 과정이 잘못됐다고 미래부를 질책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미래부 설립 이후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과 출장 내역 등 30여 건의 자료입니다. 결국 미래부가 직접 나서 롯데 측의 전병헌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며 관리를 요청합니다. 롯데 측은 미래부의 조언 뒤 전 수석 측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후원 요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GS 홈쇼핑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 수석 측은 GS 홈쇼핑이 피해 보상 건수 1위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GS 홈쇼핑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미래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전 수석 측은 미래부 장차관의 외부 강연 내역을 요구하는 등 미래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결국 GS 측이 직접 사과하기 위해 전 수석 측을 찾았고
후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효성그룹이 총수일가의 부당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하고 조성래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신설한 뒤에 나오는 첫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재벌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던 LED 제조회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 원과 3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효성 사장이었던 조현준 회장의 지분이 62.78%에 달하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습니다. 당시 수백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살아났는데 효성투자개발이 296억 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조현준 회장의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도 관여했기에 두 사람 모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심의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기업 집단국이 신설된 데다 대림과 하림, 하이트 진로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 상황이라 향후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가상화폐가 사실상 투기 수단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오늘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융 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합법적인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이용자 100만 명, 하루 거래량이 최대 6조 원으로 코스닥 시장을 넘어설 만큼 커졌습니다. 가격 급등락에다 투기 거래까지 극성을 부리자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본다고 한다면 매매, 중개, 주선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개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미국에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선물 거래용 상품 출시도 허용했습니다. 일본 금융청도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거래소에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술집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는 늦은 시간까지 취객들로 몸살이죠. 어린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주변 유흥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쩐 일인지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골목길 곳곳에 모텔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모텔 2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 뒤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바닥에는 유흥업소 전단지와 함께 이렇게 담배꽁초가 널려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곳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지나다니는 등굣길입니다. 학교 정문과 가장 가까운 이 숙박업소는요,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흥업소와 모텔에서 세워놓은 광고판들이 골목을 메우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게 하기는 좀 그래. 모텔이 있어도 좋고.
서너살 안팎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도심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여관과 여인숙이 즐비한 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오게 되면요,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로 칠해진 2층짜리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건물은 사실 구립 어린이집인데요. 차가 다니는 길 쪽으로 한번 나가봤더니요, 어린이집 양쪽으로 술집과 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가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주변 환경에 인근 상인들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주택이 어디 있어요? 다 술집이죠. 못하라고 여기 생기면 안 되는 것도 생겼죠. 이전을 위한 예산은 확보됐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2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18억인가 예산만 좀 확보했고요. 지금 자리가 땅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땅값이 천정이죠. 서울 소초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은 하교 시간 학생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문 바로 앞이 유흥가와 맞닿아 있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교문 앞에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불과 5m 떨어진 골목에는 유흥업소 전단지가 나뒹굽니다.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어른들의 모습도 아이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 많은 모습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담배 피는 모습. 술병 깨는 거. 경기도 부천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교 건물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주변 골목길입니다. 이 뒤쪽으로는 분식집 간판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설치돼 있어서 여느 곳과 다를 곳 없는 학교와 풍경인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문 하나 없이 문을 걸어 잠근 채 늘어선 15곳의 업소들은 일반 음식점을 가장한 이른바 퇴폐 유흥업소들입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자 열린 문틈으로 붉은색 조명이 새나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이곳을 피해 반대쪽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 막 그냥 전마다 열려가지고 여자들이 그러는데 수찬 아씨가 따라오려고 했었던 그런 건 있었어요.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유해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다른 업종으로 운영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반경 200m 안에서 운영 중인 유해업소는 전국 150여 곳에 이릅니다. 교육 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배려와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꿈꾸던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엔진을 자동차 뒷부분에 장착한다고? 미쳤지. 서킷에서 태어난 스포츠카가 도심에서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한 그 용기. 세상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 부른다. The New Panamera.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조들은 나비 중에서도 범나비, 즉 호랑나비를 유독 편애했습니다. 옛 시조는 물론이고 민화와 화병 속에도 호랑나비는 자주 날아다녔고 봄이나 아침에 호랑나비를 보면 길하다 하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날개 때문이었을까? 호랑나비는 날갯짓 한 번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호랑나비, 1989년의 곡 호랑나비의 가수 김흥국 씨가 새삼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MBC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송인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보수 성향의 김흥국 씨가 포함된 곡절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의 방송 퇴출은 위장용이었다는 사실. 보수 연예인은 김흥국 한 명이지만 축출 대상 종북 방송인은 여러 명. 김흥국의 희생은 1대 4 내지 5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국정원의 문건 속에 등장하는 방송사의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이른바 종북 방송인을 순조롭게 축출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말을 빌자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지능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다른 연예인을 퇴출 명단에 함께 포함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가 아닌 이른바 호랑나비 효과라고나 해야 할까요? 당시 삭발까지 해가면서 항의했던 김흥국 씨는 이젠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웃지 못할 비정상을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비단 김흥국 씨 한 사람뿐만은 아니겠죠. 그러고 보면 호랑나비가 꿈에 등장한다는 호접몽은 잠에서 깨고 나면 그만인 한없이 덧없고 덧없는 인생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김흥국 씨의 그 노래 말미에 나오는 헛헛한 웃음소리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블랙리스트와 형평을 맞춘다는 꼼수를 위해서 김흥국 씨를 퇴출한 그 방송사의 간부는 가장 지능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장담했다지만 사실은 당시에 이미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크게 티가 났으니 뭐 그리 지능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인데 좀 새로운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좀 내부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윤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다고요. 오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뒤에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장제원 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예산안에 왜 사인을 했느냐며 유보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합의안을 거부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론으로 예산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이 정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합의안을 받을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 원내대표가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내일 그래서 모여가지고 만일 반대 당론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이 예산안 처리엔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 예산안 통과에 합의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1석으로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이 반대 토론 등의 수단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고민해보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물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예. 자, 오늘 저녁에 여야가 예산안의 세부적인 삭감과 증액 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 걱정한 것이 쪽지 예산, 요즘은 그게 카톡 예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그게 과연 들락날락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아까 이윤석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초 저녁 8시부터 예결위 소소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예산안 합의안에 반발해 아직까지 이곳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 간사가 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도 이 예산안 조정 작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 삭감과 증액 작업을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이 기획재정부가 다시 예산안을 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자정까지도 빠듯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에서 나흘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때 법정 시한에서 이틀 지나서 합의했다고 했는데 내일도 안 되고 모레, 그러니까 내일 자정을 넘기면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까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은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은 바로 나의 실생활에 이번 예산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주찬 기자와 함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다 집어내서
길지 않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자, 먼저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아동수당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우선 도입 시기가 좀 늦춰졌고요. 예. 지급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에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요. 예. 이를 9월 이후로 늦추고 소득 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몇 달 늦춰지는 건 뭐 그런데 사실 그것도 뭐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대상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군요. 아동수당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하는 내용이 있었죠. 네. 이건 지금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연기가 됐습니까? 네, 일단 시기는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인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가 됐고요. 예.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올리는 내용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최저임금 보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조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인데 그게 지원이 제대로 됩니까? 네,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정부안과 비슷한 2조 9,700억 원의 예산이 편성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예. 다만 내년 이후에 이제 변수가 좀 남았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이제 대립을 하다가 결국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도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만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고요. 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후년에도 상당 폭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로서는 이를 지키려면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조금 액수는 일정하게 가기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일단 내년은 직접 지원을 하고 그 인상분에 직접 지원을 하고 2019년에는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을 하기로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청년과 일자리 지원을 늘린 게 내년 예산안의 큰 특징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먼저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늘었는데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매달 자신이 낸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서 3년 후면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부으면 3년 뒤에는 1,500만 원이 네. 된다. 정부가 30만 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3년이란 기간은 알겠는데 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그 몇 살까지입니까? 일단 18살에서 만 34살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예. 최근 1년 6개월 정도의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누가 대신 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사들 봉급이 올랐죠? 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1만 6천 원인데요. 내년에는 40만 5,700원이 되고 2021년까지 60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 뭐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인상폭은 꽤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이틀째인데 여전히 실종자 2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색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어제 오전에 사고 직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해경은 오후 6시부터 사고 해역에 함정 30척과 항공기 넉 대를 투입했고 밤 10시까지 특수정을 동원해서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은 모두 9개의 구역으로 나눠 날이 밝을 때까지 조명탄을 쏘면서 계속 수색을 진행합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에 밀려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수색 구역을 더 넓힐 방침입니다. 현재 사고 해역은 파도가 1m 안팎으로 높지 않지만 밤사이 최대 2m까지 점차 높게 일 걸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11m로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간 작업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수온은 8에서 9도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특수구조대가 사고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추가로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제부도에 위치한 평택구조대는
항로에 어장이 많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구조대는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보트가 고장나면서 현장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는데 잠깐 연결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그 참사 그리고 2015년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와 구조 시스템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달라진 것이 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전문가를 잠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특히 특수구조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편인데요. 공기령 한국해양대 교수가 잠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길지 않게 한 통화 정도 하는 걸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생존자들의 증언, 또 파손된 선창호의 상태 등을 봤을 때 공 교수께서는 사고 원인을 어떻게 유추하십니까? 예, 현재 그 사고 현장에서 그 급유선하고 낚시어선하고 평행하게 이동을 하다가 급유선의 선수 부위와 낚시어선의 자연 선미가 거의 직각으로 부딪힌 흔적을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예. 지금 현재 된 보도로는 급유선이 추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충돌 사고는 상방 간의 과실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 운항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입수한 항적 모습 그것도 일부에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낚싯배가 급유선을 앞지르려다가 일어난 사고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건 공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평소에 그 낚시어선의 속도가 급유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예. 대부분 낚시어선 선장들은 이 급유선 같은 그런 좀 큰 선박을 앞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흔적으로 봐서는 거의 직각으로 이 파공이 생겼기 때문에 예. 급유선이 그 낚시어선을 거의 직각으로 박은 형편이라 좀 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고 당시에 낚시어선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예. 그 과실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제일 가까운 해양파출소 고속단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이 6시 42분, 그러니까 사고 접수 후에 33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뒤집힌 배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특수장비와 인력이 도착한 것은 1시간 10분이나 걸려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온 구조 골든타임, 이것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한 셈인데 뭐가 문제라고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해경에는 이런 그 잠수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각 경찰서에 해양경찰서에 배치된 해양구조대입니다. 이번에 그 1시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그 세력은 해양경찰서에 있는, 정말해서 인천해양경찰서와 평택해양경찰서에 있는 구조대가 도착한 거고, 예. 중앙해양특수구조대는 그 이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건 그런 세력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좀 더 이런 수중수색 세력을 현장에 골든타임 우리가 1시간으로 지금 그 해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도 그 시간을 못 지켰는데 이 세력을 모아서 좀 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중앙에서 갈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 가면 그만큼 어디서 사고가 나든지 간에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근데 그것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결국 이제 개선이 안 됐고요. 그래서 혹시 해양파출소에 특수구조 인력을 배치하면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현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해양파출소가 전국에 95개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수중 수색 능력이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하면 예. 이번과 같이 30분 만에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현장 대응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인력이나 장비를 확대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해양대 공기령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상 봉쇄를 미국이 요구하면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상 봉쇄를 요구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가. 그렇죠. 참여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전 국방부 차관인 백승주 의원과 현 국방부 수장인 송영무 장관이 해상 봉쇄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고 송 장관도 다른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계기로 해상 봉쇄를 주장하는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 해상을 봉쇄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팩트체크팀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전쟁 같은 극단의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해상 봉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해상 봉쇄는 말 그대로 외국 선박이 북한의 영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네. 북한과 외국 간 교역을 끊어서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하면 무력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해역을 다 봉쇄하는 것이죠. 이와 별개로 해상 차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의심 선박이 나타나면 추적을 하고 검색하는 겁니다. 무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 해역을 다 봉쇄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 봉쇄는 무력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결론인 거죠. 해상 봉쇄는 무력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이 둘 중 한 곳만 반대해도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 않아 왔잖아요. 그런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전시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제법은 전쟁에 한해서 자위권을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상 봉쇄는 가능합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전제에서는 유엔 헌장 위조 사항에 의해서 무력 행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평시 봉쇄는 법적으로 인정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 해상 봉쇄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전시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정전 상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국제사회와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해상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준전시 상태로 간주하고 선제적 자위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사태 때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정찰기가 쿠바로 향하는 소련의 화물선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시에도 국제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을 감수하겠다라면서 쿠바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습니다. 행정부 안에서 전쟁을 우려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해상 봉쇄는 전쟁 가능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밥 대신 초콜릿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예산안 협의 때문에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중에서도 덜 바빴는데요. 아침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석수는 116석이지만 빠졌습니다. 기자들도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왜 자유한국당은 뺐냐라고 물어보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중에 전화하겠다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의 불만은 오전에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했을 때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는 안 되죠. 오늘 아침도 굶었잖아 나는 야당에서. 아니 연락만 됐으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죽을 드리는 건데. 죽이라도 먹어.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연락이 됐으면 국이라도 먹는 건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침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굶었다고 하자 저렇게 초콜릿을 까서 줬고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맛있다는 듯이 고맙게 먹었습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회의 중에서 안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은 우 대표가 전화한 것은 아침 회동이 다 끝난 뒤였기 때문에 예. 정우택 대표가 받았어도 국물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대놓고 국민의당만 챙긴 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어차피 처음부터 빼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역대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찬밥인 적이 없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예.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을 알고 예산안을 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처음부터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후문이고요. 민주당도 국민의당만 동의하면 과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 정작 자유한국당도 며칠 뒤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아무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역할도 없기 때문에 협상에 나섰던 정우택 원내대표만 여기저기 찬밥 신세였는데 정작 오늘 합의문이 발표된 뒤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내부 의원들의 또 반발을 사다가 이걸 해명하다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입장에서 해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순수 늘어난 게 8,300명. 예. 예. 그 참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의총에 이어서 내일도 또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하는데 당론 정해도 뭐 통과된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과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큰형 우병우입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 보가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에 특별감찰관실을 사찰한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우병우 전 수석의 아파트에 가서 당시 감찰을 그 앞쪽에서 할 때 30분쯤 지나자 당시 민정비서관이 전화로 파견 경찰관이 PDA 단말기 들고 다니면 불법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예. 당시 특별감찰관 보와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같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예. 당시 한 기자가 다른 경찰과 PDA를 들고 차적조회 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특별감찰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당시 민정비서관이 항의한 겁니다. 예.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특별감찰관실에서 이게 집 앞에서 뭡니까 감찰하고 있는 걸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다 이렇게 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활동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예. 박병준 특검부는 당시에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당시 좀 뒤에 경찰청 감사 담당관이 파견 경찰에게 전화해서 PDA가 불법 사용된 것을 전제로 질책했다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아, 그래서 큰형 빅브라더를 얘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가에 대한 시스템이 전 국민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당시 1984년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렸던 소설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김무성 예의 주시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들이 잘 하고 있는지 당권을 가진 측에서 감사한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성권 당무감사 부위원장이 뜬금없이 김무성 의원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무성 당원은 복당한 시점을 비롯해서 어떠한 개파나 계보의 일절의 행동을 불허한다. 예. 이성권 당무감사 부위원장은 복당 의원들이 있었을 때 당시 복당 심사위원이었는데요.
복당 조건으로 개파 활동 금지를 제시했다 이랬는데 예. 또 당대표 리더십에 역행하는지 지금의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인데요. 예. 당대표 리더십에 역행하는지도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유독 김무성 의원한테만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걸까요? 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 조건은 제시를 했다고 이성권 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조건에도 몰랐습니다. 복당파인 황영철 의원은 처음 듣는 소리다. 당시에 면접 같은 것도 없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김무성 의원 측에서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개파 행동이나 계보 행동을 대체 어떻게 규정할지도 의문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독 김무성 의원 측에만 이런 조건을 거는 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괜히 친홍으로 오인받는 발언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비홍 분위기만 더 올려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젠 친홍, 비홍 이런 단어가 나오는군요. 예. 예. 일반화된 건 아니겠죠, 아직? 지금 친박, 비박, 친이, 비 뭐 이쪽에서 예. 서서히 옮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갑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눈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나와서 엊그제 있었던 낚싯배 충돌 사고 여기에 대해서 취재기를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